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신입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월요일이면 또 투데이 잡스 하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말에 어떤 기사들이 쌓였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지식을 쌓을 생각을 하니까 더 행복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실님의 사랑하는 마음 변치가 않네요. 예. 아침마다 설렙니다.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나의 마음, 너의 마음을 전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심리번역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는 심리대로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7월 11일 투데이 잡스 3.0. 네, 월요일이죠. 오늘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참 시사 요정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요즘에 소문이 있던데. 네, 아니 기자님이 좀 투잡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듣게 하는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혹시 카페 사장 최준이라고 유튜브에 유명 그분이시죠? 닮았다는 소문이. 이거 너무 월요일 아침부터 저를 당혹스럽게 만드시는데요. 하다해가지고 진상 파악을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뭐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편인데 또 누구 들으셨습니까? 1000번 들으면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준 씨 닮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워낙 또 유명해지셔가지고 맞아요. 관련 검색어로 또 그분이 또 추가가 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또 녹화가 되고 나중에 이게 또 사료로 남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유명인을 닮았다는 언급은 여기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서 두고두고 또 저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999번은 누군데요? 한 번은 최주시면. 되게 이제 여러 두루두루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탑 1은 뭐예요? 본인이 보면서도 거울 보면 나 이 사람 아니야 싶은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뭐 많습니다. 뭐 유년 시절부터 뭐 짱구도 있었고요. 많았는데 더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생기신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자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으로 약간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한 달 만에 김성훈 기자님의 이 아킬레스건을 찾았어요. 살짝 지금 눈빛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3가지 이슈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3가지 이슈 보여주세요. 아베 사망. 오, 진짜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아베 사망을 꼽았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쯤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용의자가 쓴 총에 맞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3시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스야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소지하고 있던 총도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한 발에 6발이 나가는 실제로 이렇게 직접 만든 총이라고. 사제총이에요? 네네, 사제총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야마가미 데스야는 전직 해상 자위대 출신으로 알려졌고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빠진 종교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아직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어머니가 이 해당 종교의 신자이고 많은 액수를 기부해서 우리 집 가세가 기울었다.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고 원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가 진술했다는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직 총리가 저렇게 허무하게 사망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약간 느슨했던 경호나 이런 방어막에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뭐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우도 되게 삼엄한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제총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쏘는 이런 일이 좀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참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충분히 줬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여권이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8석 가운데 125석을 선출하는 참의원 선거였는데요. 자민당과 공명당 두
당에서만 77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63개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뭐 10개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죠. 이에 따라 참여 전체에서 여당 의석수가 이번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 70석을 합쳐서 146석으로 과반인 125석을 크게 웃돌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선거 직전에 발생한 이 총격 살인 사망으로 인해서 자민당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쪽에 투표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부동층까지도 확실하게 흡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참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스스로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론이 쏠릴까 봐. 근데 참의원 선거에서 많이 뽑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평가 성격이 좀 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 이후로 앞으로 3년 동안 큰 선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내 뭐 지지 기반이라든가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아베 전 총리의 어떤 사망 사건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약간 좀 온건 성향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좀 걷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본인만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아베 전 총리가 사실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당내에 있는 아베 세력이 더욱더 결집하고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개헌 관련해서도 이 자위대의 어떤 활동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시다 총리도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어떤 나라의 결속을 다지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틀어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결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좀 범인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었지만 어떤 이렇게 살해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어떤 노선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외교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게 역사적인 하나의 좀 아이러니한 일이다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일 관계는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쪽 다 또 국내 정치의 영향도 충분히 있을 상황인데 앞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뭐 실제 일본 측 대사관 조문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자, 양국의 좀 정치적 이슈와는 별개로 이게 또 워낙 또 비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철저히 자제하고 조문에 좀 집중하기로 했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아베 정부 집권 시절에 뭐 아베노믹스를 비롯해서 한국 어떤 뭐 수출을 관련해서 좀 무역 제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시다 정권에서 어느 정도 좀 해갈의 움직임을 나설 것이냐, 아니면은 자민당 내에 있는 어떤 아베파라는 좀 강력한 집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조금 더 강경 대응으로 노선이 좀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 좀 열린 내용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3년 동안은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대의 명분과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에 좀 집중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뭐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해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일 관계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안타깝던데요. 네, 무겁습니다. 굴착기 초등생 사고? 두 번째 키워드도 좀 마음이 무거운 키워드인데요.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9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같은 날 오후 A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씨는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양과 C양 등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이군요. 이 사고로 B양은 숨졌고요. C양은 크게 다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조사 결과 A씨가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고요.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km 정도가량을 계속 주행했다고 합니다. 뺑소니인가요? 네. 그래서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A씨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굴착기의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좀 나오고 나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이 법을 제정할 때 조금의 사각지대를 만들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굴착기 사고도 상정하지 못한 약간 좀 느슨한 규제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위험성으로 따지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번에도 좀 진술을 그렇게 했지만 사람을 쳤고 사고가 났고 그런데도 아예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워낙에 뭐 기계가 더 크니까 굴착기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에서 이제 이 법이 적용되게 하는 그 자동차를 범주를 정할 때 아예 덤프트럭 같은 것까지는 들어가지만 굴착기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 왜라고 좀 법에서 집어넣었으면은 네. 판사가 좀 어느 정도 재량껏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도 하네요. 굴착기가 속도를 빨리 내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굴착기가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굴착기가 속도를 그 차 범주에 넣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왜 몰랐을까? 높아서 모를 수 있었던 걸까요? 높은 것도 있고 워낙에 이제 무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또 거짓말이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거짓말이었을 하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혹시나 뭐 딴짓을 잠깐 하고 있었을 때 상황이 뭐 휴대전화를 보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있다.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민식이법 얘기를 조금 더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민식이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좀 편하게 맞아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네. 만든 법안인데요. 2년 사이 스쿨존에서 과속이나 단속 카메라가 설치율이 6%였는데 52%로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안전한 조성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거는 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다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만 약 30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10살 미만 어린이의 사망 원인 2위가 교통사고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뭐 재반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좀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들이 사실 일상 공간, 뭐 이제 학교 앞 도로를 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법안이 좀 실효성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굴착기라던가 다른 좀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법안을 좀 손질을 해가지고 민식이법이 진짜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었으면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신호등이 있으면 좀 명확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민식이법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인명이 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좀 천천히 가고 좀 막히고 좀 늦더라도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저거 나오는 게 옐로 카펫이잖아요. 저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신경한 것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이 잃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사건이 너무 마음이 또 아픈 것이 사실 스쿨존을 설치를 하고 속도 제한을 한 거의 취지 자체는 심지어 빨간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맞아요. 파란불이 되었을 때 되자마자 옆을 살피지 않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운전자가 언제든 조심하자의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번 또 사고를 보니까 심지어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났으니까 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파란불에는 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아이들은 교육을 하면 되게 말을 잘 들어요. 마스크 착용 처음 했을 때도 유치원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어른들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장소에서 벗는 일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생각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좀 황당한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57조 원.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 금액이 뭐냐면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나왔던 인수 금액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계약 인수 파기를 선언해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수 계약 조건 중대한 위반을 했다는 게 지금 이유로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가 없던 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종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이 가장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가짜 계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가짜 계정? 네, 이 트위터 안에서 가짜 계정이 5% 미만이라는 게 트위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5%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니네들이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계정 하나하나의 실효성, 계정 하나하나가 진짜 진성 계정인지가 사실은 회사의 수익이나 어떤 그 재무적 건강함에도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입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트위터 내부에서도 5% 이상인지 이하인지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 네가 이걸 열람할 기회를 줄 테니 이걸 한번 열람을 해보고 5% 이상인지 이하인지 직접 확인을 해봐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 뭐 장기간 걸리는 이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조차도 사실 이 제안을 거부하고 이럴 거면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저희 엄마가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좀 깎고 싶을 때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3,000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면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아우 절대 못 빼준다고. 지금도 믿지는 장사라 그러면 나 안 사 이러고 저희 엄마 가가지고 약간 일론 머스크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 안 사 이렇게 하면 좀 깎아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시위를 한 건지. 이게 제가 자본시장을 좀 취재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머스크의 내용에 관련해서 되게 흥미가 많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얘기지만 사실은 다 걷어내고 보면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깎고 더 싼 가격에 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고요. 실제로 5월 달에 인수계약 얘기가 나오고 나서 머스크가 줄기차게 더 깎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깎아달라고 한 얘기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첫째로는 가짜 계정 이슈도 줄기차게 얘기를 해오고 있었고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요즘 국제 정세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위태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깎아줘.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 깎아달라고 했던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57조 원에서 이제 40조 중반으로 깎아달라고 한 건데 트위터 입장에서 당치도 않은 얘기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10조를 깎아달라고? 1조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양측이 신경전이 발발이 됐던 거고 구체적인 근거 사유, 그냥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규칙 사유가 되거든요. 그럼 뭐 물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랑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단순 변심에 의해서 저 안 하겠습니다 하면 10% 정도를 물어주게 현행 뭐 부동산법에 돼 있잖아요. M&A 거래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 트위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측이 거래할 때 계약 파기의 당사자가 1조 2천억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어떤 계약을 했는데 1조 2천억 원 계약금을 물어내라. 그리고 계약을 실제로 이행을 해라. 지금 이렇게 법정 소송을 예고한 상태이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5% 가짜 계정 이거에 대해서 나는 치명적인 니네들이 위반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법정에서의 따져볼 부분은 이게 과연 중대한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 가짜 계정이 트위터에서 확인을 안 해준 거냐 아니면 머스크가 얘기한 말이 진짜인 거냐 혹은 뭐 5% 정도일 때 이게 중대한으로 얘기해서 계약을 파기해도 당연히 이제 볼 때 당연한 정도 수준이냐 아니면 이게 사실상 뭐 깎아달라는 시위 혹은 뭐 어떤 감정 문제냐 이런 것도 같이 따져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외신들을 찾아보면은 트위터가 하루에 허위 계정을 50만 개 정도 삭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알려진 건 하루에 100만 개로 페이스가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약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새로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소송을 델라웨어 법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델라웨어 법원에서 또 M&A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이런 이슈가 있고 이 델라웨어 법원의 특징이라 함은 약간 중재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다고 합니다. 합의를 가능한 어느 쪽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야, 좀 깎아서 가져가 라던가 아니면 니네가 이 부분을 양보하고 니네가 좀 이 부분을 양보해서 가져가 라고 하는 어떤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양측 중재안이나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양극단으로 둘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몇 개월 내지는 뭐 1, 2년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장기전이 예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재안을 노린 머스크,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디스카운트를 노리는 중재안을 어느 정도 좀 노린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머스크가 워낙 또 천문학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1조 2천억 원의 계약 파기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실제로 이 딜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걸 상정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디 쪽이 그래도 좀 더 명분이 있다, 계약 파기 명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좀 손을 들어주는 부분이 있나요? 전날까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머스크가 조금 불리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또 네. 오늘 기준으로 외신들을 찾아보니까 약간 또 형세가 바뀐 것이 네. 바로 직전에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의 호텔 소송전이 있었는데 네. 사기로 했던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당시 안방보험이 계약 과정에서 알리지 않은 치명적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를 인정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례에서 매수인의 어떤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지금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기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그 천문학죠. 네, 왜냐하면 소송 금액도 큰데다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희 할머니의 명언이 생각이 났어요. 예,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 더한다. 네, 네, 머스크 네.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계속 깎아줘, 기승전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참고로 이거 그냥 뭐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소기의 디스카운트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뭐 법률 자문으로 드리는 금액은 사실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조적지열이군요. 이 정도의 어떤 빅딜을 둘러싼 법률 대리전은 네. 사실은 어떤 건 바이 건, 그러니까 네. 한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시간당 페이로 갈 겁니다. 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가 그럼 아니군요. 길게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제 법률 대리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다 모두가 생각이 좀 다르네요. 사실 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어떤 트위터의 어떻게 보면 이런 소송전이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되게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참고로 또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루이비통으로 보면 LVMH 네. 그룹이 티파니를 살 때도 똑같은 전술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네. 머스크가 또 워낙 또 영민하기로 또 소문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어떤 여론전 내지는 네. 그 이제 전문용어로 블러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좀 그런 걸 또 펼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열심히 이 뉴스를 보고 있겠네요. 네, 예.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 M&A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기업을 살 일이 있겠어요? 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역시 우리 시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학교 앞이 차돌아 너무 위험해요.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선천성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아요.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섬마을에 백길이 없어서 육지로 가는 게 정말 불편해요.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난 국민고충 민원 해결사!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리도 칠줄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쉽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맨디쌤 조명국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영국입니다. 네, 그 사람마다 사람을 많이 대하면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하고 철두철미한 스타일. 그러니까요. 그쵸. 사고 한 번 안 쳤을 것 같고 같이 그쵸. 한 번 안 했을 것 같고 소갈이 한 오락실 번 안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실제로는 철두철미랑은 조금 멀고 해보다 안 되면 몰라 이렇게 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바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타인에 대해서 뭐 일부러 상처 주지는 말자 네. 정도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면은 자기가 좀 행복하기 어려워서 전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격하다고 해서 엄격하게 잘하지도 않더라고요. 나만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단 말 있잖아요. 네. 내가 즐거워야 남들한테도 뭐 좀 퍼주고 하는 거지. 내가 괴로우면 뭐 바르게 살든 옳게 살든 뭐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좀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힘들면. 자기가 엄격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엄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 잘했니 못했니 막 이렇게 따지게 되는. 보다 보니까 때로는 역지사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요. 근데 그 기준들이 다 다른 거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해? 그게 어떤 역지사지. 사람은 그렇죠. 그게 역지사지인 거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그런 거 강요 안 할 테니까 너도 강요하지 마. 서로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자 오늘 또 이 내면의 에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제일 에너지를 중요한 것 같아요.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NC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전부 다 쓸데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심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완도에 일어난 그 일가족 사망 네. 사건이 있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차량이 일가족을 태운 채 그대로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살해한 다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무게를 싣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 전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밑에 댓글을 좀 많이 보니까 다들 무슨 얘기하냐면 왜 아이까지 데려갔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동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대학교 곽금주 교수님에 따르면 이러한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이제 기반에는 이 이타적인 동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동기? 네, 자녀까지 데려가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나면 이렇게 아이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된 사람의 유서를 보게 되면 우리 딸 부모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떤 심리를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각자 도생의 사회이기도 하고 좀 없거나 힘든 사람들 보면은 조금 멸시하고 편견을 갖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러한 선택에는 부모가 자식을 어떤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심리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2006년에 13살, 14살 남매에게 이제 청산가리를 먹이고 자살한 이제 38살 아버지는 유서에서 세 식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줄로 묶고 갑니다. 이 가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식에 대한 동질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 식구는 오직 내가 짊어져야 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수정 이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에 따르면 이러한 이제 비극적인 사건 내에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들어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식의 생명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든다고. 그러니까 11살, 12살이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의 생각이지만 아이들이 의외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른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아동학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2018년부터 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일부로 넣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요. 우리가 이 아동 살해하고 자살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들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향이 아니라 자식이 이제 자신의 동의 없이 부모가 이제 극단적으로 학대를 해서 이러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 거다라는 인식으로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대우를 하냐. 아이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인식이 좀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사태가 줄어드는데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댓글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과거랑 많이 변하긴 했어요. 모두가 부모를 비난하고 있고 오히려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된다, 학대다라고 주장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좀 이게
보면서 되게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사회의 구성원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을 이 가정에게 위탁을 한 거죠. 그럼 이 아이의 인격뿐만 아니라 생명권과 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좀 나타나야 되는데 부모가 내가 생사를 어떻게 결정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또 심지어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부모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고 실패하고 네.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더더욱 분노하는 네.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은 못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죽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은 많지 않잖아요. 네. 보면은 또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부모가 그런 생각을 이성적인 게 마비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 자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윈 슈나이드먼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자살하려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인으로 정신통을 꼽았습니다. 정신통? 네, 이 정신통이라는 게 뭐냐면 상처나 고뇌 등의 마음을 장악한 아픔으로 공포나 염려, 외로움, 불안, 늙어가거나 초라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등을 너무 강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겪기도 해요. 정신통이라는 것을. 근데 심각하게 자살을 할 정도로 정신통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이 세상을 인식하는 지각의 폭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사고방식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만들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좋은 기억이 있다거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자살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 그런 얘기를 우리들도 한번 했을 수 있는데 뭐 직장에서 되게 좋은 직장 갔는데 거기서 뭐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들 너무나 쉽게 그냥 그만두지. 나이도 창창한데 다른 데 이직해서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아주 쉬운 선택지조차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통증이 심하니까. 그렇죠. 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이 어떤 자살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60%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뭐 동기나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기 쉬운 말로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을 보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멘탈이 강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다고 우리가 판단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뭐 정신력이 약해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도 있고 뭐 주위 사람들이 사별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에 영향 받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다. 저번에 이제 가상화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돈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하면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인가 봐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보통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천천히 자기 어떤 삶을 정리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오히려 뭔가 계획이 딱딱 맞은 것처럼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떤 맨디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그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열어놨지만 사실은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좀 숲을 보는 그런 시야 자체는 좁아져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한테 뭐 징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저런 선택을 저거 보니까 저렇게 하겠는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네, 서울시 디지털 생명지킴이 교육 자료에 따르면 이 자살 징후자들은 언어적, 행동적, 또 상황적인 요인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이제 보면은 자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직접적인 언어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살기 싫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동안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 혹은 나 혼자 던져진 것 같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해지면은 평소랑 달리 말투도 변화하고요. 이제 우리가 말을 걸었을 때 상당히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말을 걸어도 그냥 뭐 씹는다거나 혹은 뭐 응, 아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투가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행동적으로는 우리가 우울증의 주요 증세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과식 혹은 폭식,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거의 못 자거나 하는 것도 있고, 자해를 하거나 또 주위 사람들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거나 또 이제 대표적인 게 갑자기 안 꾸며요. 완전 이제 세상을 이제 등진 다 거네요. 그렇죠. 다 놓고 또 흥미를 상실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인 요인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에 시달린다거나 혹은 또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고 사별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제 자살 징후자의 모습이라고 하고, 특히 좀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군대에서 정신적인 이유로 조기 전역한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또 자살 징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기 전역을 했는데 왜?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어떤 진단을 받고 전역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내보내줄 정도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해서 우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강다리, 그 모 다리 위에 올라가면 이제 좀 격려하는 메시지도 있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할 수 있게 이제 전화번호도 써 있고 전화기도 옆에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보면서도, 지나가면서도 과연 정말 모든 결심을 했던 사람이 전화를 할까?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전화가 많이 오기도 하나요? 네, 통계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을 10주년 동안 이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벌써요? 네, SOS 생명의 전화는 한강 교량 20곳에 이제 설치가 돼서 75대의 자살 위기 상담 전화로 지난해 466건의 상담을 하고 202명의 자살 시도자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제 통계를 보면은 8,830여 건의 위기 상담과 교량 위에 1,902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죽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을 이제 죽기 전에 다 털어놓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하고 또 누군가가 좀 진심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자살을 막는 거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어떤 단계는 어디까지냐면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막고 그 자살을 이끌어가는 우울증을 막는 것까지는 좀 관심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울증엔 왜 걸리냐까지는 관심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6개월 동안 두통을 앓는 거예요. 제 지인이. 그래서 약을 먹다 안 되니까 병원을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두통이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게 우울증이라고? 그러니까 생각 외로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울증의 원인이 도대체 어떤 데 있어요? 뭐 생활 사건의 요인도 있고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원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거를 의지로 극복하겠다라는 것만큼 의미 없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앞에 놓고 먹지 마라 이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통이 온다라는 게 우울증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는. 이게 신체화 장애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자신의 스트레스나 슬픔 같은 것들이 내 몸의 어떤 아픔으로 전환돼서 나오는 건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 이제 어떤 통증으로 나타나는 걸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아, 마음의 병이 몸의 통증으로도 바뀔 수 있네요? 네네. 사실 그럼 뇌에서 느끼는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체가 있다 없다, 실제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건 좀 철학적인 논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아프다고 정말 느끼고 이 뇌에서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뭐 공황장애도 요즘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막 많이 온다고 해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단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또 굉장히 많이 폭증하기도 하고 진단이 많이 되고 약의 처방도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게 좀 부작용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의 사례고 본인이 조금 평소랑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꼭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상담해 보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이런 마음의 병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받고 털기 위해서라도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한 20몇 년 전에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맨지 쌤도 예전에 얘기했었으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정신과 선생님한테 털어놨는데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설명을 했더니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헤어진 것 같아. 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 떠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못 자고 못 먹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했어. 아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상담에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사고방식이 좁아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때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다 내 탓이다. 네,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상담에서 주는 게 뭐냐면은 너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했다라고 프레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이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을 딱 한번 보여줬을 때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모두가 내 탓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모두가 남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만 잘했어, 나는 정당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지인들 중에 제 지인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지인 얘기는 누구다? 자기 얘기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그 일을 겪고 그게 본인이 결혼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그 가족들한테도 평생 가는 상처가 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자가 한 명 생기면 자살 유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5명, 6명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격이 입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그런 유가족도 이제 다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안 되어 있고 그것도 사실 그 가족들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굉장히 오래 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명인들이 한번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고 나면 따라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짧은 생각에 뭐 전공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가정폭력을 이야기할 때 가정폭력을 겪는 걸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자기도 저지르는 비율이 또 높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옵션이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상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족 중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으면 자기가 힘들어질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옵션은 혹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폭력에 시달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면서 내가 살펴보니 그러고 있네? 라고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자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런 얘기도 맨디쌤이랑 할 수 있나?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빙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중국 드라마 진수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대장금 표절 의혹에다가 문화 동북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광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왜 못 알냐? 우리나라만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장금을 베꼈는데 베꼈다고 이렇게 단언해야 되나? 하여튼 베꼈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렇죠.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한 거겠죠? 심지어 이제 한복 입고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싸먹는 진짜 쌈싸대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만 빼고 방영을 했으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거라고 우기는 그 행동의 심리는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조법종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에 따르면요. 중국이 문화적인 열등감, 또 자기들의 부족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작용한 것도 있고 또 중국의 자국 우월주의가 작용해서라고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 공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다 중국의 역사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문화도 우리 거 아니냐라는 공식이 이제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심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K 어쩌고로 시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K 문화, 뭐 음악, 음식, 또 영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곤 하는데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이 문화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원래는 이 문화적인 요인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지부조화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중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것이 위대한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면 네. 평소에 갖고 있던 스트레스나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좀 슬프게도 조선족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쉽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손흥민이 손오공의 후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곤 했는데요. 이 주장의 속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축구를 못한다는 어떤 이제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축구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손쉬운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름 타고 축구하냐고요. 그렇죠. 끝으로는 한국이 이제 자국의 문화를 뺏어서 원조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소프트 파워의 부족을 이렇게 좀 열등감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약간 공감했었던 게 예전에 벌써 꽤 오래됐네요. 숭례문의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중국의 네티즌들이 달았던 댓글들이 이제 번역해서 한국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아니 우리 건축 양식으로 우리의 글자를 써놓고서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 한자 문화권이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뺏으려 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네티즌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가르친다더라.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카더라 통신들이 사실 중국에서 퍼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네티즌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분이 가갖고 그 모 중국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죠. 아무도 한국의 어느 누구도 공자를 한국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없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우리가 원조다 하면서 뺏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의외였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중화사상이라 해서 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1등을 하지 못했던 몇 년간의 시기에 대한 열등감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나라가 짱이고 막 그런데 세계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뭐 스포츠에서도 어떤 경기 빼고는 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치 못하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중국의 축구에. 축구도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성적이 이렇다 보면은 이제 인지 부조화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투자했으면 잘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약간 두려울 때가 있긴 해요. 사실 천문학적인 그런 투자는 계속 할 거고. 그럼 지금이랑 다르게 좀 더 이제 선진적인 어떤 훈련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봤었던 게 사실 영화였어요. 지금까지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여전히 중국의 색깔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취향이 크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점점 세련돼질 거고 점점 이제 소프트 파워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런 형태를 보이는 중국의 네티즌들이 실제로 굉장히 세련된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과 그 운동까지도 다 잘하게 되었을 때 과연 좀 상생의 길로 가려고 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바로 이웃 국가니까 동아시아 어떤 문화권으로 엮여 있고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웃 나라인데. 아니 이사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방을 못 빼니까. 방을 못 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가 가장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 걱정될 때가 있긴 합니다. 전 반대. 왜냐하면 최근에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TVN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만든 중국 드라마 포스터를 보고 과연 장이모 감독의 붉은 수수밭의 그 국가인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영화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그들의 색깔 때문에 사랑받았던 건데 뭐 저렇게 베껴가지고 하는 거면 원조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표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표절 말씀하신 거죠. 말하자면 대장금에 대한 표절도.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그런 내용도 아니래요. 포스터 그림만. 오히려. 그런 자리 소파에 앉아서 남녀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창작.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사실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 씨의 표절 논란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근데 해명 자체를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사실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좀 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그 표절하는 사람의 심리, 그다음에 유희열 씨 해명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표절하는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표절을 촉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서 표절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뭐 명예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매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조금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손쉽게 좋은 평가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를 실패해서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시간 관리를 네. 실패해서? 이들이 이제 촉박한 상황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표절의 유혹에 휘둘릴 수 있는 거고요. 보장된. 네,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한도전 가요제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도 여러 곡들이 좀 표절 시비를 겪기도 했었어요. 아,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곡은 실제로 표절이 돼서 그 어떤 순위 사이트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러면서 이런 표절에 이제 유혹에 시달렸던 것 같고 끝으로는 또 표절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으니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음악의 경우에는 똑같이 베끼는 경우는 없죠. 네. 사실은 뭐 일부만 차용한다거나 오마주라거나 네. 영향을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표절 시비를 계속 피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몇몇이 지적을 하더라도 큰 성공을 이루면 아 내가 표절해도 뭐 큰일 안 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기에 쉬워서 표절하는 마음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봐야 될 건 유희열 씨의 주장 중에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네. 이 잠복 기억이라는 개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복 기억. 네, 기억이요? 의도를 하지 않고 표절을 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네. 뭐냐면 내가 과거에 기억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을 때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인식했다고 기억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그것을 자기가 새롭게 생각한 거다. 저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생각을 한 민망할 때. 그분한테 다시 말할 때도 있고. 저희 독실님한테 들어놓고 독실님 그거 알아요? 내가 들었는데 있잖아. 막 이렇게.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표절자가 원 정보의 출처를 잘못 기억하면서 이러한 이제 잠복 기억에 휘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즉 여러 기억들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또 두뇌가 정보를 거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도 뭐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거 내가 경험해서 생각한 건가? 아니면 책에서 읽은 건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5년, 6년 전에 공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지금까지 경험이 쌓인 건지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건지 헷갈리는 거죠. 인생의 메타버스네. 그럼 뭔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잘 구분하기 모르겠어요. 힘든 거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우리 기억력을 그만큼 믿을 수 없다. 맞아요. 인간이 원래 그러하다라는 뜻인 것도 네.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처럼 또 이제 정보가 너무 홍수처럼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저희도 이제 매주 새로운 정보를 접하시면 네. 이거 내가 들은 건가? 네. 아니면 내가 생각해낸 것인가? 네. 헷갈릴 수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들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들은 정보를 짜집기를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맨디쌤한테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독실님한테 들었다고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기억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막 하거나 알고 보면 한 끗 차이인데 진짜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요즘 그래서 무엇을 좀 빨리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확실히 알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보 너무 많으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읽었구나 이렇게 다시 기억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외부의 어떤 좋은 작품의 그 멜로디, 선율, 코드 진행 이런 거를 그 무의식주에 각인되어 있었다가 튀어나와서 그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자가 복제를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그쵸. 자기가 했었던 그 히트곡, 자기가 예전에 썼던 곡에 대해서 조금 변형하면서. 근데 그 부분은 표절에 대해서는 자유롭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법적인 표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결국에 그것도 비슷한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복제를 하는 것도. 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분과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모조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가짜인 걸 알지만 사는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짜인 걸 그러니까 몰라서 속은 건 빼고 네. 알면서도 모조품을 사서 진짜인 것처럼? 네. 그건 무슨 심리?
그러니까 맨디 쌤 저기 그 폴로 모양 맞는지 말 모양 맞는지 한번. 알고 보면 말인데 창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창이 아니라 뭐 포크 들고 있다든지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그럼 또 이제 바로 사가지고. 팔룰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색감 딱입니다. 네. 그래서 파노플리 효과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파노플리. 파노플리. 네. 이는 이제 경제학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는 특정 상품을 사면서 그 동일 상품 소비자로 예상되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류층이 되고 싶거나 신분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 명품을 쉽게 살 수는 없으니까 가짜로 이제 사는 것이고 어쨌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짝퉁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짝퉁이랑 진품이랑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짝퉁을 정품 이제 수리 시설에 보냈더니 수리를 해서 주더라.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심지어 정품 매장에서 그 가품을 팔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가품이 팔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었냐면 병품을 산 다음에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환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매장에서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다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잘 포장을 해갖고 판매를 다음 사람에게 한 거죠. 그게 딱 걸렸었던 사례가 이제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S급 짝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쓰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뭐 어렸을 때 H.O.T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녔었던 것도 그 같은 효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돌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까요? 뭔가 동질감도 좀 느끼고 뭐 이렇게 뭐 되게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독실님이 그런 옷을 입었다니까. 문희준 씨 했던 그 모델이잖아요. 벙어리. 브릿지. 즐겁네요. 예, 자, 투데이 잡스 3.0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표절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시면 전문가시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살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두려워하지만 제가 그 단어를 쓰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살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오히려요. 피하지 말고. 그래서 그 자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자살에 대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좀 힘들어 보이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 자살 혹시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공감해주고 하면서 자살 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만 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었던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새롭고 유용했던 것 같아요. 보통 보도할 때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되는 지인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일부러라도 충격적으로 이렇게 딱 말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지금까지 뉴스넷입니다. 맨디쌤 조명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3.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